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국방포럼 원래 장소가 다른 곳인데 오늘만 좀 이쪽으로 했습니다. 예약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연구소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그 국방 포럼을 오랜만에 오랜 몇 달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국방 포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간 기관이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 취지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할 텐데. 최근에 김정은이 푸틴 만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정세가 뒤숭숭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북한도 위협이지만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굳은데 제가 집이 용인 수지인데 오는데 45분, 1시간 45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다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의 핵 전략 어떻게 볼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로서 이제 10회차를 맞는데요. 세종국방포럼이 그동안에 주로 이제 현안이 되는 이제 국방 주제를 정해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주로 이렇게 좀 찬반 토론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는 다르게 좀 중국의 핵 전략을 좀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좀 마련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핵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가 되거나 또 호의가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중국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님이신데요. 그 이동민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주로 중국의 이제 군사 문제도 많이 연구하시고 미중 관계 쪽에 지금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학부 때부터 공부하셔서 영어는 물론이고요. 중국어도 네이티브 수준이시고 일본어까지 하시네요. 그죠? 예.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국 핵 전략에 대해서 이 분야를 전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시고 생생한 그런 좀 말씀을 전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하늘 교수님은 지금 서강대에 계신데요. 주로 이제 안보 분야 전공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군사 전략, 핵 전략에 대해서 아마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실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저희 포맷은 그렇습니다. 발제자들이 한 20-30분 발표를 각각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정 토론은 없습니다만 자유롭게 코멘트 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한 1시간가량 발표하고 나머지는 질의 토의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동민 교수님께서 한 20-3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발표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발제문의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서술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어떠한 그런 최근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미중 관계와 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가장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최근 중국의 이 핵무기 관련 기술 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 포스 유스, 다시 말해서 핵선제 불사용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중국의 핵무력 강화가 과연 이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1964년 1차 핵실험 이후에 자국이 추진하려 하였던 그런 양탄 일성 정책에 굉장히 접근하게 되고 또 하지만 이 중국이 미사일 개발과 또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1966년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10여 년간 시작되었던 이 거대한 이 사회주의 실험인 문화대혁명 속에서 중국은 이 핵 개발에 대한 그러한 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뭐랄까요 발전은 있지 않았다. 물론 인민해방군이 핵을 담당을 하고 또 핵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기준을 봤을 때는 큰 위협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랄까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고수하였고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이 중국 사회에 이게 자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혁 개방이 추진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중국의 그러한 그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제 3의 지도부의 핵심인 장저민 국가주석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실상 장저민 국가주석은 이 군 통제를 위해서 그 대만 해협을 비롯한 그 영내의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5년 6년에 이 대만 해협에서 이 미사일 그런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제 사회가 이 장저민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이러한 미사일 그런 실험에 굉장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미국이 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여러 그런 이 전략 자산을 이 영내에 투입하게 되는데 중국은 당시의 기술로서는 미국의 그러한 함선과 그런 뭐랄까요 해군력이 이 영내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그러한 후진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중국 정부는 당시 추진한 게 뭐였냐면 해군력 강화,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 강화를 국가의 그런 가장 중요한 군사력 강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모든 그런 뭐랄까요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중국이 해야 할 것은 C4ISR capability, 다시 말해서 그런 미사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정책적 목표를 추진하게 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이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그런 국가의 역량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시기가 되는 집권한 이제 2012년 13년 경우에는 사실상의 중국의 미사일과 핵 역량이 어느 정도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 하에 중국 정부는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태평양을 양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상 이러한 미사일과 핵 역량의 그러한 자신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미국의 각종 보고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14년도에 미국 랜드 연구 보고서에서 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뭐랄까요 이 동아시아 영내 특히 이제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절대적인 그러한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처음 나오고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국방부 그리고 뭐 의회에서 각종 보고서들이 이제 2017년, 18년, 19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중국이 이제 초음속 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열병식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변화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중국의 그러한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8월에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중부 서부 지역에 이 중국 서부 지역에 한 300여 개 이상의 사일로가 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게 되고 이 사실상
미국의 이제 여러 국방 보고서나 의회 보고서에서는 이후에 중국이 2027년까지 한 700여 개 핵탄두를 가질 수 있고 또 2030년까지 한 1000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뭐 제가 이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보다는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좀 훨씬 많은 그런 수의 핵탄두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중국의 그러한 그 핵무력 강화가 예전에 중국이 추진하려던 그러한 뭐랄까요 최소 억지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의 그 인민해방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서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중국은 그 60년대에 획득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역량의 그런 3원칙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또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상 중국의 그런 그 핵 선제 불사행 원칙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크게 더 큰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과연 이 동아시아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동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양탄 일성의 가장 큰 목표는 대만의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택동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할 때마다 두 국가가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국가일까요? 미국과 소련이 반대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강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50년대 중반부터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그 호전적인 행태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더 커질 수 있다. 제가 그게 첫 번째 이유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핵 태세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그 이 핵 선제 불사행 원칙을 고수를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일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첫 번째 중국의 대도시가 함락이 됐을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그러한 권력 그리고 이제 정권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핵과 그 미사일 역량 그 강화로 인한 그러한 그 변화, 특히 2017년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한 이러한 그 뭐랄까요 군사 개혁을 통해서 예전에는 각 지역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서 핵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시진핑에게 다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결정만 내리게 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핵 사용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중국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핵 역량을 개발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상호 취약성, mutual vulnerability를 강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2차 핵 보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mutual vulnerability를 강화를 통해서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strategic stability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2017년도에 사실상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시큐리티제이션을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계속 강화를 하면서 이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핵 군비 경쟁 체제가 고립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중국 나름대로 소형화 경량화된 그런 역량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서는 사실상 특히 이제 C4ISR capability 그리고 그런 위성이나 그런 운영 체계를 어느 정도 양국이 좀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조심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분석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이제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하고 이제 버트라는 학자들이 주동이 돼서 이제 뭐랄까요 그 서술한 China's Strategic Arsenal이라는 책에서는 이 중국이 그런 뭐랄까요 그 피격 경보 즉발 시스템 로우 라운치온 워닝이 사실상 중국의 핵 사용 불사용 원칙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먼저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로우가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아시아에서 불필요한 긴장 조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중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상호 취약성 증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이게 이 로우 정책이 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중국의 그 뭐랄까요 이 전략 핵 부대 로켓군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패 문제 그리고 이 정보 유출의 문제 때문에 지금 대규모 수정 작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 중요한 점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여 개의 강력나고 사일로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핵 보복 역량은 약화될 것이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오히려 이게 전화 위복이 돼서 뭐 중국이 다시 한번 그 정보 유출 같은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강구가 된다면 또 중국의 그러한 2차 핵 보복 능력이나 아니면 선제 핵 능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이제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차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 그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첫째는 미국과 더불어 이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력 강화를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적시됐던 확적 억지 역량을 더 공고하는 것을 그러한 그 바탕으로 이 통화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 같이 이 확장 억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한미동맹 연대를 통한 양국 협력의 강화 그리고 신뢰 구축 공고화 그리고 이 결국에 이제 북한이라는 이 당장의 위협을 넘어서 이 중국에 증대되는 핵 위협에도 공동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보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이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2022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확장 억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면모가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추진하였던 이런 비핵화 작업이 과연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지금 그 설명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옵션은 중국을 핵 조약, 그러니까 국제 핵 조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사실상 그 핵 군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유도를 하고 이 현재 미중 관계가 상호 불신으로 인해서 점차적 그런 대결과 갈등으로 그 점진되고 있는데 핵무기와 같은 이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를 위해서라도 양국이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정보 교환 차원에서라도 이 핵 군축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양국 간의 그러한 그 핵 국제 조약이 추진이 되고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추진하려 했던 그러한 중거리 핵전략 미사일 INF에 중국이 포함이 되게 된다면 중국 지금 대만 해협 연안에 있는 수십 개의 미사일 기지에 있는 그런 중거리 미사일이 다 무력화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은 중국이 계속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안정성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내적 균형 강화이다. 인터널 밸런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또 일본이 추진하는 그런 적기지 타격론을 우리 한국이 뭐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내적 균형의 역량 강화는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 또 다른 대외적 불안정 요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영토가 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특히 미국의 이제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거나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정책이 전개되게 된다면 이 북한 비핵화 전략이 수정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B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을 포함한 그러한 주변국의 핵 위협에 이 내적 균형이라는 것이 중국과 주변국들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세한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동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하시면서 세 가지 방안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이런 점증하는 핵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약간 억제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이것도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한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이한월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중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국 핵 전략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특히 관련 이론에 대해서 정리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진핑 시기 중국 핵 전략의 변화, 이론 쟁점, 현실인데요.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의 핵 전력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핵탄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와 대비했을 때 현재 50% 정도 상승한 410기 정도가 되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걸 이제 미국 과학자연맹도 수용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제 핵 전력이 많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초음속 무기라던가 아니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숨기고 보호할 수 있는 사일로 클러스터를 건축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이 전력 강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를 보고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그럼 중국의 핵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당연히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공식적인 발표 혹은 뭐 논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 핵 전략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이 중국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자기 방어를 위한 핵 전략을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최대한 자제하고 국가안보상 제기된 필요에 따라서 최저 수준에 맞춰 진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핵분비 경쟁도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중국 쪽에서 관방 언론을 비롯해서 좀 중국 위협론의 재판이다. 그렇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혹은 아예 자료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건 이제 관찰자겠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의 핵 전력과 이런 핵 전력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론을 좀 살펴를 봐야 되는데요. 이론을 제시한 그러니까 분석은 많습니다. 프레블 교수님, MIT의 프레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ssured retali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이제 해석하기도 하셨고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최소 핵 억지고요. 그 다음은 제한적 억지, 그 다음이 반핵 강압. 이 세 이론입니다. 최소 핵 억지, 그 다음 제한적 억지. 이 개념에 들어가 있듯이 이건 억지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반핵 강압은 억지에 기반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럼 먼저 억지에 기반한 이론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소 억지는 핵 공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의 피해를 가능한 한 최소한의 핵 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핵 전력을 최소 억지로 규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제프리 루이스인데요. 제프리 루이스는 중국에게 억지는 핵 전력의 크기, 배치, 형태, 준비 태세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복 수단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강력한 정치적 통제나 낮은 경제적 비용을 위해서 공격 능력을 희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최소 억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최소 핵 억지 전략 하에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개념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 표적보다는 민간 표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국의 핵 전략을 최소 억지로 규정하면 우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의 취약성, 그러니까 핵탄두수가 뭐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의 핵사용 작전과 전술이 아직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사적인 핵 전략, 군사적 측면의 핵 전략은 구체화되지 않지 않느냐, 작전이나 전술은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이죠. 억지 개념에 기반해서 이제 중국 핵 전력을 분석한 두 번째 이론은 제한적 억지입니다. 제한적 억지는 이제 하버드의 엘리스테어 이아인 존스턴 교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고요. 1990년대 중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의 전쟁 억지 역할을 인정한다. 이것은 존스턴 교수가 받아들이는 바고요. 만약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 이미 시작된 전쟁의 확전을 통제하는 역할도 핵무기에 부여한다. 그러니까 억지도 인정을 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상황조차도 제한적 억지 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스턴에 따르면은 핵무기를 담당하는 제2포병이 1987년부터 핵 전역학을 연구하면서 구체적인 작전적 사안에 이미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은 군사 표적에 대한 핵 전쟁 수행 및 전쟁 승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존스턴 교수는 제한적 억지가 더 설명을 잘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 전략을 제한적 억지로 보면 좀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선언적 핵 정책이랑 충돌이 많이 되는데요. 중국이 상대 핵 전쟁 또는 장기적
장기전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적 억지 이론은요. 중국의 방어적 핵 전략 및 최소 수준 주장 이런 것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한적 억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적의 군사력이 사용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인정할 여지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핵 선제 공격 반대 약속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한적 핵 억지는 군사 표적에 대한 작전적 대응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뭐 경고 즉시 발사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LOW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의 LOW 기술 수준이 낮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게 공식 입장에 가깝기도 하고요, 사실 선언적 핵 정책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제한적 핵 억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반핵 강압으로 넘어가 보면요, 특히 이제 중국 교수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인민대학의 리빈 교수랑 우르치안 교수 두 분이 이제 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인민대학의 리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핵 전략은 핵 금기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핵 공격이 한 국가의 현실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어떠한 핵보유국도 절대로 쉽게 핵 공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전제에서 모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 선제 불사용이라는 게 아예 전 세계적인 금지성 규범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핵 전략은 무엇이냐? 핵 강압으로부터 설명을 좀 해보자. 자신의 핵 전력을 뽐내서 타국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건 핵 금기 이론과도 양립 가능합니다. 리빈에 따르면은 중국의 핵 전략은 이런 핵 강압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으로 반핵 강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왜 가지냐? 핵 금기인데 핵무기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만약 핵 공격을 해서 중국의 핵무장을 충분히 제거하면 상대는 핵 우세를 확보하게 되고 그걸로 핵 강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핵 강압의 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핵 전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정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르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빈 교수의 반핵 강압 이론을 구체화시켰는데요. 일단 선제 공격의 불확실성이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때 과연 이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의심의 씨앗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극대화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실 때는 중국의 핵 전략이 취약하다는 데 되게 중점을 둬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지 이론이 전제를 하고 있는 확정 보복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정 보복은 중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신 불확실한 보복.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이 과연 성공적이지 않을지 미국한테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의 선언 정책이랑 반핵 강압 이론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 정도의 핵 전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이미 뭐 400기 넘게 핵 탄두를 가졌고 앞으로 1000기 정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 말이 통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핵 전력 강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 반핵 강압 이론이 의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제문에는 포함을 못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 각 이론이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능력을 중시하느냐, 공격 능력을 중시하느냐, 핵탄두의 숫자는 얼마를 얘기하느냐, 전략을 중시하느냐, 작전 및 전술을 중시하느냐, 억지만 상정하느냐, 억지와 전쟁을 모두 상정하느냐, 선제 공격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군사 표적을 중시하느냐, 민간 표적을 중시하느냐, 이렇게 6개 지점으로 이 이론 3개를 이제 구분을 해서 분류한 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세종용어수국에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론을 이해를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핵 전력이 강화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2가지 차원에서 일단 첫 번째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먼저 한번 보고요. 중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서 도대체 최저 억지, 제한 억지, 반핵 강압 중에 어떤 게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보면요. 1985년 이전의 중국 지도부의 경우에는 핵 억지 개념을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종이호랑이라는 발언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핵무기라는 것은 종이호랑이다. 그래서 신식 기술보다는 인민이 더 중요하고 인민은 그러니까 시쳇말로 하면 쫄지 않는다. 이거 하나로 버텨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핵무기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지 꼭 쓰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억지 개념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언적 핵정책, 현재 선언적 핵정책이랑 오히려 맞는 부분이 더 많죠. 하지만 중국 학자를 포함해서요.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핵 전략이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억지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1986년도 9월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그 국가에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핵 반격이란 말을 쓰고요. 비슷한 시기 덩이 전략 억지도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전략 무기는 억지 역량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고 지목하여 절대 먼저 쓰지는 않지만 가지게 되면 그 효과를 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2000년, 2008년 중국 국방백서에도 타국의 핵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한자로 이제 우리가 한자로 억제를 쓸 때 그 억제를 써서요. 어즈라는 한자말을 쓰는데 영어로 번역본을 보면은 디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억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시진핑 시기에도 이런 억지 기반 전략이 계속됩니다. 로켓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언급은 계속 해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진핑이 2016년 1월에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 창설 행사에서 중국 핵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 재래식 전력을 함께 준비하고 전 영역에서 억지와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켓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이제 핵 재래식 겸비라고 하면은 로켓군의 기능이 과거에는 핵 위주, 억지 위주였으나 이제는 핵과 재래식 탄도미사일 모두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전 영역 억지 전쟁이라는 표현은 평시 억지와 전시에 필요한 기능을 전 영역에서 결합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지와 전쟁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로켓군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적시에 발사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를 훼손시킬 수 있도록 현대화하여서 실전 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존스턴이 말했던 중국의 제한 억지를 좀 떠올려 보면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했던 개념이 제한적 전쟁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imited war fighting이라는 건데 이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전쟁 양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 로켓군 자산의 타격 목표 역시 적국의 도시나 민간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핵 재래식 전력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죠. 이 외에도 최근에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는데 짧습니다. 정말 보시면은 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한 전략 억지 전략 역량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로켓군한테 전략 억지 역량이란 건 뭐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상 기반 잠수함 탄도미사일, 공중 기반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로 대표된 3.1제 무기 체계인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대학의 천스민 교수는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시진핑은 과거에 2017년에는 전략적 능력에 큰 증강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2019년에는 신뢰성 있고 믿을 만한 핵 억지, 핵 반격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21년에는 높은 수준의 전략 억지를 만들자. 뭐 이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한이란 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용 박사는 중국이 스스로 자신의 핵 능력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한 표준, 강대성을 가진 핵 전력이라는 표준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를 했고 국방과기대 국제관계학원의 거텅페이 박사는 전략 억지 역량은 패권과 패도에 대항하는 전략적 군사투쟁 중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핵 전력을 포함하여 구별되고 통제 가능한 강대한 전략 억지 역량을 갖춘 것이 중국이 유연한 전략적 능력을 얻게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최종적이란 발언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유연한 전략적 능력. 유연하다는 이런 전략적 능력에 대한 거는 존스턴 교수가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한적 억지에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 최종적이라는 거는 중국이 선언적으로
중국은 핵무기를 최종 선택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최종적인 게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딱 그 전략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인민일보가 게재를 허용한 이 좀 이렇게 관방의 지식을 대표하는 학자의 의견을 빌어서 뉘앙스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인식 변화가 이제 굉장히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핵 전력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가지 그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에서 말한 강조점. 그 중국의 핵 전략이 변화하는 것이 그런 6가지 강조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제가 집중해서 봤는데 한 가지는 공격성이 강화되느냐입니다. 기존에는 방어적이라고 얘기했고 억지만 한다고 했는데 공격성이 강화되고 군사 목표에 대해서 타격을 하고 전쟁 수행까지도 고려하는지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억지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느냐를 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격성이 강화되는 거는 이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량이 늘어나는 거는 말도 못하고요. 2016년에는 50기인가 40기에서 거의 90기가 되고요. 그 위에 다시 10기가 더 추가돼서 지금 한 3, 40기가 더 추가된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동식 ICBM 발사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미국이든 잠재적 적국이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핵 전략에 미친 영향을 보려면 일단 파벨 포드빅 교수의 이제 지적을 좀 이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 선제 공격을 상정하거나 군사 표적을 공격을 하려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빅의 지적처럼 중국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한 미사일 표적 재설정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술한 DF-26이나 DF-41 ICBM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피할 수 있고 각각 지상 해상 목표에 정밀한 핵 재래식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 상황을 보면 선언적 핵정책이랑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명중률 현상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적의 희생자 수를 점차 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중률을 조절하면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겠고 따라서 군사 지점만 타격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중국이 군사표적 공격을 더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적 요인은 원거리 센싱 기술의 발전입니다. 중국은 이미 원거리 센싱 데이터를 거의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그러니까 며칠 전인데요. 10일에 야오간 40 위성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원거리 센싱 기술은 상대 미사일 전력의 은폐 효과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높은 이동성을 누리던 안보상의 이점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상대 핵 전력의 취약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격을 더 쉽게 어느 정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 전력 강화. 잠수함이야 공격용 무기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안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오히려 잠수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동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상대 반응 시간도 줄이고 ICBM이 할 수 없는 곳에 타격하고 ICBM보다 탐지하기 힘든 곳에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G랑2라는 무기를 이제 SLBM으로 써왔는데요. 이게 좀 아직도 이제 잠수함 그 SSBN 타입 94 잠수함이 실으면 아직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더 조용한 타입 96 SSBN을 곧 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더 긴 사거리를 가진 G랑 3을 거기다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중국 잠수함 전력의 은밀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중국이 디젤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는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05년 건설되기 시작한 미국과 일본의 낚시거리 해저 방어선이라는 고정 감시 체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미국은 중국 타입 39 디젤 잠수함이 미 항모 키티호크의 어뢰 사정 거리까지 들어오는데 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6년이니까 지금까지 발전을 점진적으로라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중국
잠수함의 은밀성은 기동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확증 보복 능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사일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이 지금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보도는 사실 서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쪽에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사일로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 사일로들이 신형 ICBM DF 동풍 41을 이제 충분히 넣을 정도로 큰 크기고 그 중에 45개는 덮개가 제거되어 있고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그 45개에 한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그 사일로는 비워져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쓰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구축 중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확증 보복 능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 원거리 센싱 기술 발전은 기본 기술 발전의 추세에 따른 이런 영향은 미국 역시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거리 센싱 기술은 사실 중국의 확증 보복 능력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 아까 지적했지만요. 확증 보복 능력을 키우지만 또 동시에 중국이 해저 만리 장성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음향 감시 체계를 해저에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반잠수함 작전을 방해하고 중국의 잠수함들이 자유롭게 확증 보복 능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중국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아까 경보 즉시 발사 능력 그걸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현재 통신기술 실험 2 프로젝트를 통해서 허이엔1이라는 조기 경보 위성을 쓰고 있는데요. 몇 개의 지상 위상 단열 안테나 조기 경보 레이더를 호에안이랑 호나 그다음에 롱강전 그다음에 슈앙야샨이라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중국이랑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2019년에 밝혔습니다. 중국이 현재 이제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 탐지를 위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미사일 방어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즉시 발사 기술력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증 보복 능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탄두수인데요. 지금 410개로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를 보면요. 국방부가 가장 좀 극단적으로 그 핵탄두의 증가 추세를 보고 있고요. 사실 국방정보국이나 아니면 미 의회에서 하는 거는 거의 뭐 한 300개 후반대, 한 370, 80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 추세도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핵탄두가 있으면 핵탄두를 미사일을 실어서 그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억지에 막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핵탄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핵탄두가 뭐 방사능에 그러니까 여러 폭발에 잘 견딜 수 있게 만든다던가 핵탄두의 기술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증거들을 이렇게 보도나 증거들을 좀 모아 보면은 중국이 이제 핵탄두 디자인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또 개발하는데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탄두 수를 늘리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실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중국의 확증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한 억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제한 억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제한 억지 이미 들어왔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한 억지 개념이 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전제를 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 전략을 이해를 할 때요. 첫째로 중국의 핵 전략이 변화 중이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반핵 강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몇몇 중국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핵 전략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핵 전략을 얘기할 때 핵 전략 사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철학까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얘기가 꼭 나오고요. 거기서 시작이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중국의 핵 전략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핵 보유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요. 핵 반강압을 주장하시는 이제 리빈 교수님이나 우르찬 교수도 변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조건, 적어도 물질적 조건이 변하는 건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억지 이론이 논리적으로 좀 느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를 좀 수용을 하면은 현재 중국의 핵 전략은 제한적 억지의 모습을 점차 더 선명하게 띠게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 억지는 군사 표적을 상정하며 핵 전쟁을 배제하지도 않지만 대신 단계적 대응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도 하고 전쟁도 하기 때문에 억지 초기 단계에는 중국이 말하는 그 핵 선제 불사용 논리가 여전히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핵 선제 불사용도 약화될 것입니다. 그 인디케이터를 보통 이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마느냐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제 최근 논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 억지라는 개념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한적 억지가 오히려 최저 억지보다 훨씬 중국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론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그 연구를 하셨고 충실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뭐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는 잘 되시고요. 여러 가지 이론 개념들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이제 고도화되는 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한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반핵 강압 또는 최소 억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제한 억지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거는 선제핵 불사용이라든지 뭐 최소 억지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핵미사일 역량으로 보면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든 기술적인 어떤 역량들이 다 제한 억제를 이렇게 증명하는 에비던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미국발 뉴스지만 사일로를 많이 건설한다든지 핵탄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든지 또는 핵잠수함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 억지 이론을 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핵의 어떤 생존성을 높여서 보복의 확실성을 가하려는 확증 보복 능력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 억지 이론하고도 좀 부합되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소 억지 이론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그 정밀성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도시 타격이 아니라 군사 표적에 대한 정밀적인 타격을 지향하는 어떤 이런 군사 기술적인 추세 이런 것들은 최소 억제 이론하고는 사실 그렇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전적 능력을 갖는 측면도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어에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제가 뭐 간단하게 먼저 한번 1차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 분 동의. 사실 이제 중국의 이 핵 전략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사실은 대만 문제랑 아주 밀접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핵 사용의 가능성이라는 게 위험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대만 충돌과 연관돼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만 분쟁과 연관돼서 북한이 과연 중국이 어떤 핵 독트린을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최소 억지로만 하기에는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중시하는데 핵 전략과 관련돼서 최소 억지에 머무른다는 거는 군사 전략적으로는 좀 설명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규모 살상 위협을 통해서 억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 극단적이고 물론 제한적 핵 전쟁도 극단적이지만 미국 대도시를 응징 보복한다는 그 위협은 너무나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없을 것이고 그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그 억제 전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어떤 미중 충돌에서 작전적으로 제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뭐 꼭 그것을 핵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더 중국의 핵 억지력이 높아지고
또는 이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우세를 또 가져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이런 핵 전략 지금 논의된 것들을 대만 충돌이라는 어떤 시나리오와 연관지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두 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질문 먼저 1차로 드리고 그 대답 듣고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전략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이 자유국제 질서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 국제 질서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국제 질서, 그리고 세계 질서, 그리고 뭐랄까요? 이 글로벌 질서로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이 보고 있는 이 세계 질서라는 것은 결국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중국의 분단 상황, 그러니까 대만과 이 중국의 분단의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 굉장히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국제 질서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기존의 그러한 그 질서를 유지를 하고 사실상 뭐 유엔이나 뭐 WTO나 이런 체제를 지원을 하겠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뭐랄까요? 큰 혜택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글로벌 질서라는 것은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에서 그냥 뭐 신흥 안보 차원에서 뭐 국제 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지만 모든 역량 완전히 레이저 포커스가 돼 있다라는 거죠. 대만 해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은 항상 열어둘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200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부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면서 추진한 것이 이러한 그 미국의 위성 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었고 또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이 이제 중국이 에이스 테스트를 이제 추진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번 5월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 뭐랄까요 그 관련 인사들이 비공개로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두 국가가 나눈 대화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선제 핵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을 먼저 이제 폭발을 시키게 된다면 파괴를 하게 된다면 이게 핵 전쟁으로 이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이제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런 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장도성 주임 같은 분은 주장하기를 이 불확실성의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호 취약성의 이 증대를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라는 기본 입장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미국 국방부는 400여 개의 핵탄두를 중국이 이제 보유했다고 보는데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시각은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현재 내륙에 있는 비밀 그 병기 공장에서 지속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생산을 해왔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핵 사용 사용 원칙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절대로 사용 못한다는 이제 모택동의 그런 지침과는 다른 정책적 방향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밀한 핵 재래식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이 군사 표적 타격 역량의 범위가 당시만 하더라도 1km 이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타격 정확성이 크게 이제 확보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도 바로 이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MIT 대학의 이제 테일러 프레이버 교수는 주장하기를 중국이 그럼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핵 역량을 강화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실상 이 뭐랄까요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 사용할 수 없게 막는 차단하려는 그러한 시도. 두 번째 이유는 이 미국과의 핵 군비 경쟁이 사실상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핵무력 증강은 수세적인 이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증강을 해야 된다. 그러한 그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상호 취약성이 이미 성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조지타운의 탈마지 교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 정확성의 문제 그리고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핵 역량이라는 것보다는 이 미사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미국은 우리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이 전략자산 배치에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대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그 뭐랄까요 이 핵 우산에 대한 부분만 이제 강조를 하느냐, 핵 확장 억지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사실상의 이 중국과의 상호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시나리오 하면요, 뭐 일단 오늘 논의했던 핵 전략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만 문제라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이제 겹쳐 있는 거니까요. 하나는 이제 양안 관계고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인데 핵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이 대만 문제가 뭔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이제 그냥 추정을 좀 해보자면 전술 핵무기를 가지게 만드는 어떤 뭐 추동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뭐 핵 금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존스턴 교수가 뭐 중국 전략 문화에 대한 분석도 이제 한 걸 보면은 중국이 무기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든 필요하면 하고 전쟁도 필요하면 한다 이게 전략 문화인데요. 그런 면에서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족쇄 그런 게 하나 덜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대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만에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전력과 뭔가 이제 교전을 하거나 이럴 때 뭐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국방개혁이나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전술 핵무기에도 관심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자기들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걸어놨는데요. 그런 거에 이제 좀 이거는 중국 내부에 균열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분이 사실 전술 핵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자율성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좀 찾아보면요. 중국이 이런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전쟁에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심지어 마오 시대 때도 그걸 했고요. 오히려 인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전쟁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대비를 했었고요. 소련이 60년대 중반 이후로 핵 위협을 계속할 때, 뭐 미국도 50년대 핵 위협을 계속했고요. 봉쇄 정책을 하면서 그 핵 위협을 받으면서 이게 핵이 실제로 전쟁에 쓰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전략 무기를 써야 되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근에 뭐 그러니까 전술핵은 아니지만 뭐 전폭기라든가 뭐 핵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발사 잠수함 같은 걸로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대형 군사 훈련을 몇 번 이제 치르거든요. 2017년부터 한 3-4차례 진행을 하고 그것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뭔가 전략 무기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전술 핵무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랑 중국의 오판 가능성인데요. 사실은 이런 고려를 하고 있을 때
전술핵 무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중국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재래식 핵전력이 있을 때 미국이 뭐 이렇게 타격을 했는데 이게 핵전력인 줄 알고 타격을 했는데 재래식 전력이라거나 재래식 전력인 줄 알고 타격을 했는데 핵전력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전략적 무기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전략적인 차원, 작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전술핵 무기도 여전히 고려되고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에 옮기려면은 또 다른 변수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된 세계에 전쟁이 무엇이며 또 더군다나 핵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될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다만 저 이런 생각이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그 노만 엔젤이라는 그 교수가 쓴 Great Illu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때도 이미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됐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는 얻을 것이 잃을 것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이런 책을 썼고 그것이 유럽에서 막 수개국어로 번역되면서 유행할 정도로 그 당시도 이미 그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전쟁을 억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 1차 대전이 발발할 그럴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그 전쟁이 안 된다고 각국 정부에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대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렇게 진짜 참 어떨 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자꾸 얘기해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이 핵전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핵을 가진 국가는 어느 나라나 사실은 고민을 하게 돼 있죠. 그냥 핵을 그냥 딱 가졌더니 절대무기니까 이것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과연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지 생존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표적을 평상시에 이제 지향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사실은 좀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 각국이 처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도 뭐 핵을 가진 지 이미 뭐 굉장히 오래됐고 비단 뭐 러시아나 뭐 북한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냉전 시대부터 저는 핵 독트린 관련돼서는 충분히 많이 논의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상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영향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한 의도는 일단 중국의 핵 전략을 좀 한번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제 소견으로는 충분히 좀 달성된 것 같고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글쎄요, 뭐 당장 우리가 뭐 이것 관련돼서 우리의 뭐 이런 군사 전략이 뭐 도출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한이 거의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굳어지고 있고 이런 핵 경쟁이 미중 간에도 이루어지고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핵에 대한 이 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단순히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뭐 핵탄 두수가 어떻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핵을 가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전략들도 좀 그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핵 전쟁이라는 건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냉전 때 우리가 이미 보듯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면서 핵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핵을 가진 나라들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 않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같이 가면서 그래야지만 사실 북한 뭐 핵 사용 문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도출되는 위험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이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이제 전략을 다듬기 위해서라도 이런 핵 보유국들의 독트린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을 좀 깊게 가져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발제자분들 정말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궂은 날씨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